자, 깨시연의 이민구 대표님 모셨는데요. 이번에 정치권 상황을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 민주당, 예. 민주당이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좀 이재명 정리 단계 이제 부글부글 되면서 현실적으로 정리 안 하면 자기들이 작살 날 것 같으니까 그럼요. 정리 단계 이제 들어가는 분위기예요. 그 이낙연 전 대표는 언제 온다는 소리가 있는데 지금. 예, 6월달 6월 달에요. 들어오신다고. 이낙연 대표께서 들어오시면 아마 민주당도 요동치는 분위기. 그 전에 이제 분위기가 잡힐 것 분위기를 같고. 잡은 다음에 들어오겠죠. 예, 들어올 것 같고.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이제 총선에 물려 있고 공천에 물려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은 거의 희망이 없는 정당이죠. 6월달 어떤 형태로 이재명 스스로 총선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라고 그 뭐든지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희생하는 건 아닐 겁니다. 희생할 인간은 아니고요. 절대 그런 인간은 아니래서. 지금 심지어 밑에 지지자들의 움직임, 소위 이제 개딸이라고 하는 그 움직임에는 당원 당규의 개정도 있죠. 그 당원 당규의 개정 중에 이재명 개인에 대해서 기소가 되면 당직을 정지시킨다 이거 말고 지금 심지어는 원내대표 선거도 당원들 개딸의 영향력 이상한 그 원내들은 의원들끼리 정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원들의 입김이 영향력이 되는 걸로 바꾸자라는 것도 있고요. 개딸의 영향력으로 바꾸자는 거죠. 그다음에 경선 과정에서도 당원들이 관여하는 폭을 넓히겠다. 아마 이런 것들을 세팅을 다 해놓고 이재명이가 살짝 자기 사람으로 다 해놓은 다음에 물러나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그냥 세팅 다 해놓고 자기 사람 공천 다 하고 그다음에 본인은 자기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선거 유세를 또 소환돼서 나오는 것처럼 돌아다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민주당은 자기네들의 재선 이익을 위해서 어떤 형태든지 정리는 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집권 여당인 국힘에서 볼 때 지금의 구도가 아마 제일 좋을 겁니다. 아, 그렇죠. 국힘당은. 예. 근데 이게 뭔가 새로운 게 정리가 되면 국힘도 이번 총선이 버거울 수 있죠. 만만치 않을 거다. 그리고 여론조사 보면 참 재밌는 게 많던데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힘이 항상 높은 지가 꽤 오래됐죠. 그런데 선거 때 누굴 찍을래 하면 이재명이 여전히 또 없죠. 이재명과 또 민주당 후보를 지역에서 찍겠다라고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어떤 구도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 전에 민주당보다 우리가 이런 거에서 잘하고 우위에 있다라는 걸 국힘 스스로 증명해내지 않으면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볼 총선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번 총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뭐 잘 아시다시피 총선에 국힘 집권당이 야당보다 우세하지 않으면 남은 기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굉장히 어려운 국정을 이끌어나갈 수밖에 없는. 네,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총선에 양쪽이 다 사활을 건 게임을 할 텐데 민주당이 의외로 선거를 잘합니다. 뭐 그런 쪽에 또 제가 도사들이죠. 도사들. 저는 양쪽을 다 이제 경험을 그렇죠. 캠프도 경험해보고 전략도 경험해봤는데 제가 나름대로의 판단은 민주당이 한 수 위구나. 그러니까 선전 선동 잘하고. 아젠다 세팅 잘하고 그 선거의 주도권을 이렇게 가져가는데 민주당이 잘하죠. 그게 하여튼 가짜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잘 이슈몰이 잘하고요. 그래서 가짜 룰에도 하여튼. 근데 그게 또 지금까지 먹히죠 선거 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앞으로 전쟁이 벌어질 텐데 이쪽 대응도 잘했으면 좋겠다. 또 잘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의 관건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전 공천이라고 보는데 이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죠. 예, 혁신 공천을 해서 국힘당 말씀이죠. 예. 지금.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공천해서 국정 운영을 해서 했다. 내내 똑같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 인물들을 공천하면 이건 좀 어렵다. 저는 수도권이야말로 인물 싸움이 벌어지지 않는가. 그렇다면 어떤 인물들을 어떻게 공천하느냐가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민주당은 바뀔 인물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그 인물들 그대로 내보내고. 현역 의원들이 지금 169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현역 의원 현역 위주로 그냥 물갈이를 해도 다 현역 의원일 테고 지금 비례들이 벌써 지역구에 가서 뛰어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크게 인물을 바꿀 수 있는 한계에 부딪혔고 국힘은 오히려 현역 의원보다 지금 백석이 조금 넘으니까 나머지 전부 지역에 또는 비례나 혁신공천 새로운 인물들로 하면 그것도 큰 선거 승리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현역 위주로 등판을 할 때 국힘당이 좀 새바람을 넣는 인물들로 맞으면 그 이제 이길 가능성이 있는데 높아지죠. 높아지는데 이거 국민의힘도 그냥 또 현역 위주로 또 그동안에 뭐 거시기 하고 뭐 이 비겁하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한 사람들 또 그대로 뭐 현역이라고 해서 다선이라고 해서 내보내면 그때 그 인물로 다 나오면 공약에 말릴 수가 있네. 예. 그럼요. 똑같은 양쪽이 그때 그 인물로 똑같은 별 변화가 없다고 하면 아마 유권자들 아마 정신적으로 무지하게 혼란스러워. 왜냐하면 늘 선거가 지금 색깔이 딱 두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 깨션도 정당이긴 하지만 빨간 거 파란 거 두 개 놓고 니네 어디 찍을래? 우리 쪽 안 찍으면 누굴 찍을 건데라고 협박하고 인질로 잡혀서 지금까지 오랜 동안 끌려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구도일 텐데요. 그렇다면 인물 구도로 갈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공천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국힘이 그런 걸 해낼 수 있을까?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 해낼 수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렵다고 보십니까? 부정적이죠. 부정적이구나. 그래도 해내야죠. 그래도 해내야 되는데. 예, 근데 부정적인 요소는 그 당내 리더십이 부정적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요인이 부정적이라는 겁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사실은 집권 여당이 웰빙 정당이다라는 소리를 사실은 많이 들었다가 제가 대선 이후에 실제로 접하면서 이분들이 이래서 국힘을 웰빙 정당이라고 부르는구나라고 체험을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느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보수라고 하는 진영 내에서도 국힘에 대한 비토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예? 국힘 보수 진영에서도 그래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 왜냐하면 잘못하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아니 그렇게 비판하시면서 왜 국힘을 찍으세요? 그러면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맞아. 그래서 저걸 좀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게 보수의 주류의 바깥주류는 국힘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게 보수의 주된 생각인 걸 듣고 이야기하고 토론해가면서 사실은 깜짝 놀랐거든요. 그 전에는 저도 늘 파란색 아무리 비판해도 찍을 때 가면 파란색을 찍고 왔던. 근데 물론 이쪽도 똑같이 그래 왔죠. 근데 이번에야말로 그거를 버려야만 다 산다. 그렇죠? 그러면 더 좋은 인물 색깔 보지 않고 인물을 찍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 이야기를 또 하면 조금 부담스럽고요. 예를 들어 조정훈 같은 인물 괜찮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조정훈도 지역구 나오면 낙선입니다. 빨간색, 파란색 가운데 조정훈이가 나오면 낙선이죠. 조정훈도 한 번 더 하려면 국힘과 조율을 하든지 민주당과 조율을 해서 해야 한 번 더 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여러분 중에 대전 지역구 박범계 지역구에 저격공천 나가서 박범계를 잡아라. 그런데 국힘도 있고 민주당도 있는데 제가 출전하면 당선 가능성은 제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국힘과 협력해서 그건 거기에 조율해야죠. 전략 공천을 같이 이렇게 맞습니다. 이런 거죠. 유권자들이 그래
제가 이번에 괜찮은데 찍어주고 싶은데 제일 찍어주면 박범배가 되는 거 아니야? 표가 분산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사표가 이제 되지. 그게 못 방지 찍는 효과. 겁니다. 그 이런 선거 구도에 우리가 계속 끌려다니죠. 근데 그래도 이런 선거 구도에도 끌려다니는 걸 불구하고 새로운 인물로 공천을 잘해주면 진짜 부담 없이 이 사람이 저쪽보다 낫다라고 하는 인물을 해주면 너무나 간단할 수 있죠. 우리 짐을 좀 벗게 해주는 게 개혁 공천이고 꼭 해내야 된다고 굉장히 조바심 납니다. 지금 팀 장가 하신 대로 새로운 당대표도 됐고 뭐 새로운 사무총장, 새로운 팀이 꾸려졌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이상합니다. 저는 1년 만에 꾸려졌잖아요. 네. 그동안 매고 뭐가 비상이라고 비대위 그러니까 이준석도 있었고 이준석이가 그냥 다 분탕질을 해놓고 막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 그냥. 권력을 잡은 집권 여당이 1년 만에 비로소 이제 세팅이 된 세팅이 된 거잖아요. 왜 이게 너무 비현실적인 거죠. 1년 만에 팀을 짜다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새 팀이 따졌고 전당대회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야 이게 전당대회 같지가 않다. 뭐 분당대회다. 뭐 굉장히 말들만 그런 말도 나왔어요. 예, 어쨌든 팀이 짜졌을 때 지금부터의 총선 모드로 이미 들어갔죠. 네, 그죠?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어떤 그 팀이 어떤 인물로 어떤 미래 비전을 보여줄까 이런 거 사실 관전 포인트고 걱정도 많이 되고 뭐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살이 생길 지경입니다. 아니 그 일부에서는 우려가 너무 이제 친윤 일색으로 예. 당 지도부가 이제 돼가지고 다양성이 훼손돼서 오히려 예. 좀 손해다 하는 쪽도 있고 표 계산했을 때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잘 세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일사불란하게 하는 게 오히려 이준석 같은 이제 배신자들 다 초래했기 때문에 당이 정리가 됐다. 그런 면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이게 유리하다는 쪽이 있는데 우리 이민구 대표님은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말씀하신 뒤에 말씀한 그 의견에 그 양쪽 다 일부 동의, 일부 부동인데요. 네. 근데 앞에 의견은 지금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기왕에 꾸려졌으니 기왕에 이제, 꾸려졌으니 원팀으로 꾸려졌으니 그렇지. 자, 이 원팀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저희가 무슨 책임을 물을 그 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김기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팀이 생겼으니 집권 팀으로서 역량과 이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대가 조금 있죠. 근데 이걸 잘할 거냐 못할 거냐보다 어쨌든 새 팀을 꾸려서 처음으로 1년 만에 집권 여당이 원팀이 됐다고 하니 그 원팀의 효과가 대한민국 유권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간절한데 김기현 리더십이 잘 될 걸로 총선까지 잘 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그렇게 잘 안 보시는 거구나. 예. 그 조금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정치인의 모습, 그 저희가 오히려 옛날에 그 보수 정치나 뭐 이런 큰 계파를 가진 정치인들이 리드하고 일사불란 이런 걸 사실 많이 봤는데 이번에 과정에서는 그런 모습은 없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굉장히 간단한 표현을 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이 됐고 내가 김기현과 팀을 이뤄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너무나 대한민국 모두가 알게 밝혀버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오케이 그 팀으로 한번 해보시라. 그 대신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오늘 기대가 좀 있습니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때 이제 막판에 극적으로 이제 깨시원에서도 이제 지지를 해서 선언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실망하십니까?
100%는 아니고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저한테 저 개인 방송에서도 예. 윤석열 비판을 안 한다고 제가 욕을 무지하게 먹습니다. 예. 왜 당신은 중도라며 예. 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 안 하느냐 그런데 사실은 내가 대통령 비판하기 굉장히 어려운 위치죠. 그게 뭐냐면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3월 1일 날 서초동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 선언을 한다고 네. 할 때 또 후보가 오셨고 예.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저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 책임이 있어서 대통령이 못하면 저도 욕을 먹어야 되는 위치고 대통령이 잘하면 저도 칭찬받을 위치가 돼버려서 내부적으로 저의 의견을 저의 생각과 이거를 끊임없이 전달하고 소통하는 거는 제가 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는 좀 그건 제 책임이잖아요. 제 책임이어서 그건 전 아니라고 일찍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 또는 문파들의 생각, 우리 깨시안 TV를 보는 사람의 생각을 제가 아는 통로로는 그대로 다 전하고 그 통로라는 게 혹시 저 대통령실에 저와 함께 홋카이도 크루즈 여행 가시죠. 초호화입니다. 6월 17일 속초항을 출발하는데요. 오타루, 하코다테, 아오모리, 속초로 달아오는데 속초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무료로 셔틀버스 운영하고요. 5,000명 탑승 규모입니다. 대극장에서 어마어마한 공연 펼쳐지고요. 뷔페식, 최고급 음식 다 무료로 골라서 드십니다. 218만 원서부터인데 이봉규 TV만의 특별 할인합니다. 30만 원 상당의 한사민을 증정해드립니다. 여보시죠. 초호하죠. 기가 막힙니다. 어마어마한 가수들 공연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저도 토크 콘서트 합니다. 저를 만나시죠. 같이 가시죠. 080-526-7777 전화하십시오. 깊숙하게 윤핵관들 말씀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의 수석들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실의 대통령 본인 대통령과도 소통 지금 아닙니다. 바쁘신데 뭐 저하고 소통은 그래도 손 들고 다 이렇게 예, 손 맞잡고 이렇게 다 하는 그 장면이 아니 이제 이거 상징적으로- 방송에서 한 말씀 드려야 돼. 아니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돈을 무지하게 받았다라는 루머도 지금 그런 루머도 개딸들한테 파다합니다. 어. 제가 워낙 유튜브에서 돈도 안 받고 뭐 하면 뭐 이런 걸 별로 안 하겠어. 사실 좀 어렵죠. 정당 유지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럼요. 어렵지. 그 저희 깨시언 시민연대 정당은 내년 총선에 제도권으로 진입 못하면 정당을 유지 안 하고 해산할 계획이니까 이제 1년 남았죠. 저희 정치 테스트는 거기까지인데요. 좀 어렵다고 하니까 지금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굉장히 큰 돈을 받았다. 그런데 없는 척한다. 뭐 이런 소문이 파다하고요. 이 자리에서 그럼 말씀해 주시죠. 아무 하는 게 없습니다. 배달 사고가 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아주 제 방송에도 언급을 여러 번 했는데요. 예.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그 서초동에서 저희가 윤석열 지지 그 선언하는 집회를 했을 때 백업했던 정치인이 단 2명인데요. 누구예요? 김기현 의원과 이철규 의원입니다. 이거 뭐 윤핵관들 두 그 분. 당시에는 예, 그분들이 윤핵관인 거를 몰랐고 예. 그 당시에는 맞아요. 윤핵관이라는 게 공공연하게 나오지 예, 않았죠. 그때 제가 그 대통령 후보 때 그 행사를 준비하는데 국힘과 대통령 캠프에서 반응이 제가 원하는 반응이 없이 굉장히 느렸어요. 예. 그래서 그 캠프에 막 화를 내고 이래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에 이제 그 과정에 뒤에서 백업해 준 분이 그 당시에 김기현 의원과 이철규 의원이었거든요. 지금 공교롭게 당 대표하고 사무총장이죠. 사무총장이 됐네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에피를 말씀드리면 그 김기현 의원하고는 참 이상한 게 고 이병철님이라고 녹취를 저한테 제공해서 사망하신 분이 계셨잖아요. 이재명 관련해서. 이재명 관련해서 그 근데- 녹취 사망자 이병철에 죽었을 때 영안실에 찾아온 유일한 국회의원이 김기현입니다. 그래요? 예, 그거 잘 안 알려졌네. 예, 그래서 예. 저하고 인연이 깊죠. 그래서 제가 오. 그 당시에 이병철의 영안실에 있던 그 지역구도 민주당 의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의원도 그거 이재명 어디죠? 장소를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네. 드리겠는데 뉴스 보면 아마 장소 다 예, 나올 예, 예. 겁니다. 근데 그 지역 의원들도 민주당 의원들은 그 영화실에 못 왔거든요. 이재명 무서워서. 그렇지. 이재명 무서워서. 그때 이제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가 정치적 목적이든 어찌 됐든 영안실을 찾아준 유일한 배지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저희 문파라고 하는 여기서도 김기현 의원에 관해서 울산 고래고기 사건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여러 가지 부딪히는 거 제가 다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의원이 고 이병철 의문사죠. 의문사 영안실에 찾아준 당시 유일한 배지가 김기현 의원이었었다. 근데 공교롭게 지금 말씀드린 분들이 그러네요. 예, 대선에 이기고 나서 보니까 거의 이제 핵심에 그러게 들어와 있고 지금 김병민 최고위원도 3.1절 작년 3.1절 날 그때 또 후보 대변인이 김병민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때 또 같이 동행해서 서초동에 찾아왔던 게 또 김병민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저의 의견 또 주변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렇게 소통할 채널들은 이렇게 그러게요. 있다. 네. 이제 그런 위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힘도 참 공교롭게 네. 하여튼 그런 저의 스탠스가 좀 이상하게 변해 있습니다. 그러게요. 하여튼 잘 변하셨으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말하자면 완벽하게 이제 귀순이라고 그럴까 이제 전향하신 거니까 이왕 전향하신 거 총선에 이제 이쪽 저 국힘당과 함께 승리하는 길을 또 윈윈하는 길을 이런 말씀 하나 예. 꼭 드리고 싶은데요. 온 김에 들어와라라고 하는 사실은 시그널도 몇 번 받았고요. 네. 국힘에 들어와라. 예, 그냥.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아직 정당이고, 그래서 이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과 격렬히 싸우고 비판하고 이재명이라고는 악귀를 하고 싸우다 이제 저희는 다 손절하고 이제 가운데 쭉 나와서 이제 비판을 하는 세력이 됐는데 그럼 국힘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쳐다보면 아니다. 여기가 지금 저 상태로는 예 제가 뭐 흔쾌히 같이 할 수는 아직은 없겠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바라는 그림으로 또는 저희들이 바라는 공천이나 저희들이 바라는 것 하면 당연히 연대하고요. 이재명하고 연대할 수는 없으니까. 아우, 그렇지. 거기는 제가 악귀하고 연대할 수는 없으니까. 예, 세상이 무너져도 그럴 그렇지. 일은 없고요. 그러니까. 예. 저보고 뭐 민주당으로 너 민주당으로 다시 가는 거 아니냐. 그건 안 되니까.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그 이재명과 고소고발 쌍방한 20건 정도 됩니다. 근데 아이고, 야, 엄청나네. 제가 이재명 한 8건 했고요. 예, 저쪽에서 저쪽에서 한 또 12건, 이래. 13건 했는데요. 야, 쌍방 20건. 그런데 그 법적 투쟁을 할 때 민주당에서 저를 구속 수사라고 탄원서를 8번인가 넣었습니다. 한 번은 저 뉴스에도 나왔고요. 저를 구속하라고 하는 정당이었으니까 거기는 완전히 망하고 재건축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쪽은 근데 복수심도 좀 있으시겠는데요? 그럼요. 당한 만큼의 어떤 제가 이제 당한 만큼도 있지만 동지가 죽었다. 예, 저 이제 그게 기점입니다. 그렇지. 예, 저 동지 같이 했던 동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동지가 누굽니까? 이병철이죠. 이병철이죠. 예. 예. 제가 그때 이재명과 싸우면서 처음으로 무섭다라고 느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야 이거 진짜 이게 목숨을 건 싸움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게 끝이 아니다. 근데 실제로 더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솔직하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진영이라고 하는 걸 제가 지난번 3월 1일 날도 진영 독립선언이라고 타이틀을 걸었었는데 진짜 여러분 진영을 나와 보니 비로소 애국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예. 비로소 나라 걱정이 절실하게 되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진영에 속해 있을 때는 진영 논리가 좀 있는데 그렇지. 저는 이제 비로소 진영 논리엔 좀 자유로우니까 진짜 예. 나라와 국민만 예, 볼수 이거는 있으니까. 진짜 훨씬 더 애국하는 스탠스로 좀 바뀌었다. 이건 자아성찰이고 고백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총선 중요한데 우리 깨시연과 국힘당이 좋은 쪽으로 잘해서 이렇게 나라와 국민을 위한 예. 길에. 자, 또 이건 이재명에 대한 복수도 확실하게 해주시고 잡아야죠. 잡아야지. 참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어제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유, 그런 말씀 방금. 이민국 깨시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